자, 이번 강의는 앞서 배웠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공사를 시행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공사를 시행할 때 시행자 보호 조치와 관련된 것이구나 하는 걸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공사가 됐으면 사용 검사를 받죠. 그럼 사용 검사를 받았을 때 사용 검사권자 앞에서 간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투기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기를 방지책, 이것이 주택법의 가장 키적인 입장에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제일 먼저 사업 시행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시행보호 또는 시행자 보호 이런 말 쓰겠습니다. 우선 국공유지를 갖다가 국공유지의 우선 매각 임대할 수 있다. 우선 매각도 하고 임대받을 수 있다. 그걸 우선 매각하고 임대받을 수 있는 주체는 바로 누구냐? 국민주택 규모와 관련되어 있는 국민주택 규모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직접적인 국민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하고 국민주택 규모는 틀리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를 갖다가 50% 이상 건설하겠다 이런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겁니다. 또 주택조합을 갖다 하겠다 아니면 그들이 갖다 건설하겠다 이런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임대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걸 갖다가 매각 임대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아주 몇 년에 착공하는 게 원칙이냐? 2년 내 착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년 내 착수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2년 내 요 자체를 못 하거든, 자, 매각하면은 환매 대상이 되겠죠? 법률적으로 환매 대상. 그 다음, 임대가 잘못했으면 계약을 갖다가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가 여기 있는 것이다. 알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환지 방식의 경우, 도시개발법의 환지 방식. 그럼 환지 방식이라는 건 대개 이제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하게 되는데 그들이 사업하기 위해서 조합원의 조합비가 아주 부족하면 채비지라는 게 있죠. 채비지라는 뜻은 뭐예요?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서 팔 수 있는 땅이죠. 그래서 채비지를 갖다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 그 채비지를 갖다 처분할 때 그 채비지를 갖다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겠다 하는 사람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 용지로 쓰겠다는 사람한테. 그러면 여기 1단의 토지를 갖다 중에서 1단으로 조성해 준다. 그러면 그 1단에 조성해 줄 때 2분의 1 범위내에서 쓰도록 하게 하고, 그걸 갖다 공급받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에 의한다. 경쟁 입찰. 그러나 경제 입찰 방법에 의하는 거지만 당사자가 특정 하나다 그러면 수의계약 체결하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경제 입찰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다. 그러는데 가격이 문제되겠죠. 그러니까 이 가격의 경우는 경제 입찰하니까 뭐예요? 감정 가격 가져야 되죠.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한 감정 가격 가져야 되지만 이 감정 가격에 예외가 있다. 그러면 조성 원가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럼 조성 원가라는 건 어떤 경우냐?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용지, 즉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이라든가 소형이라는 60이랬죠. 60제곱미터 이하의 우리가 국민주택 건설하겠다 이런 사람한테는 조성 원가로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토지 매수 등을 갖다 위탁할 수 있다. 토지 매수 업무 등을 갖다가 위탁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토지 매수 업무를 갖다 위탁한다는 건 국가나 LH공사, 즉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져갈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직접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있는 구청장이라든가 또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안양시장이라든가 또 경기도에 있는 가평군수 이러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가서 요것 좀 매수해 주세요 하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매수의 주체가 사업주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주는 거죠. 그러면 원래 법률적으로 이건 사무관리죠. 할 의무가 없는데 해줬죠. 그러면 할 의무가 없는 게 해줬기 때문에 나한테
돈 주세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민간이 위탁하면 속된 표로 깡패 인사 감사하다고 해야 되지만 감사 4% 떼어지지만 여기는 관이 관한테 하죠. 그렇죠? 그럼 2%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감사 퍼센트 깡패 인사 90도 인사한다 했죠. 그런 개념에 머릿속에 연상하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시행자를 보호하고 나서 이제 착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착공을 앞서 했죠. 몇 년 내에 하는 거다? 5년 내에 한다. 공급일로 하게 되면 최초는 5년.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이라든가 소위 여러분들 감리 이런 걸 갖다가 순차적으로 받기 위해서 착공했다. 그럼 다시 그 다음 공구는 2년. 또 그 다음 공구도 역시 2년.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갖다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사업주체 갑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자, 을은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당연히 일반적으로 보면 고시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네, 2번 보면 갑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2년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얻었다. 그러면 여기 경우에 분명히 주의할 거죠. 법률적 관점과 달리 지금은 이제 5년 내 착수하도록 돼. 이 자체는 출제할 때와 또 교재의 집필할 때와 또 앞으로 법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 그걸 조심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반적으로 몇 년 내 착공한다 이렇게 주어지냐면 5년 내 착공이고 예외적으로 공구별로 했을 때 2년이다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소송 진행에 인해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어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그 분쟁이 종료되는 날부터 2년 범위 내에서 착수한다 그랬습니다. 자, 역시 우리가 1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주택 분양 보증을 받지 않은 갑이 파산하여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을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 그 다음 갑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 해당 자, 해당이랬어요. 그러면 해당에서 해당 주택의 단지의 최초 착공 시물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조심하는 게 이거죠. 공구외라는 건 첫 번째 할 때는 5년, 옛날에는 3년이었다 그랬죠. 근데 5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최초 착공 신고부터 그 다음 공구외효과는 그 다음 할 때 2년. 그럼 당연히 1번 같은 경우는 을이 가서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고시하도록 돼 있다 하는 것. 자, 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을로부터 사업계획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 다음 2번 맞는 것이고 3번 보도록 해봅시다. 몇 년 내 바로 이들은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래줘야 되겠죠. 몇 년 1년 연장. 그래서 정답 자체의 관점은 3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최초는 몇 년 했죠? 3년에서 5년을 바뀌었다 했습니다. 잘 좀 이해해 주세요. 이거 왔다 갔다 법률 자체가 근본적으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답 자체도 왔다 갔다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 갖고 해봅시다. 자, 다음 갑이 최초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의 공구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자, 최초 공구의 공구. 그러니까 A 공구다는 B 공구를 얘기하는 거죠. 2년 내 하는 것이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다가 수정해 줘야 되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감리가 필요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겠죠. 300세대냐 300세대 기점에서 300세대 미만이면 우리가 건축사 업무 신고한자가 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가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감리는 이제 적법 시공 여부에 대해서 감리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근데 거기에 감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해야 된다 알 수 있어요. 다음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간선시설이다. 이것이 설치가 돼야 이것이 완료된다. 그러면 어느 때까지 하면 사용 승인, 그러니까 사용검사죠. 사용검사 신청 때까지 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사용검사 받으면 사용승인 받은 거로 본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간선시설의 설치 의무가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사업주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체가 이러한 규모로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공급하는 자, 즉 그러니까 사업주체와 설치 의무자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체가 얼마 정도 하는 거냐? 일반적으로 보면 대지를 조성하겠다. 그러면 16,500 500제곱미터 이상. 그럼 여기 보면 16,5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걸 갖다가 대지를 조성하겠다. 그러면 단독주택을 하겠다면 100호 이상.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100호 이상이요. 대지는 16,500제곱미터 이상을 갖다 하겠다. 그러면 결국 사업주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설치 의무자가 한다. 그럼 설치 의무자라는 것은 도로 상하수들은요.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주겠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아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 같은데 전기, 수도, 가스 누가 하느냐? 전기는 여러분 공급하는 자 있잖아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 아닙니까? 요새는 이제 개인 전기사업자도 있기 때문에 꼭 한국전력을 얘기할 수는 없고 공급하는 자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가스는 각 지역마다 가스가 공급하는 자가 다르죠. 그렇죠? 도시가스 형태에서 본다면 뭐 삼천리도 있겠고 또 강남 도시가스도 있겠고 각 지역 형태마다 다르니까 공급하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역난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시설도 마찬가지죠. 통신시설 그러면 통신산업 하는 경우에 보면 뭐 KT도 있겠고 SK도 있겠고 또 뭐 LG도 있겠고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형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공급하는 자라고 쓰는 것이다. 그다음 거리에 보면 여러분들 요새는 많이 볼 수가 없겠죠. 우리가 뭐 전자화돼서 전자문서화돼서 가져가는데 옛날 편지 쓰면 어디다 집어넣었었죠? 우체통. 그렇죠? 우편 수채함하고 틀린 겁니다. 우편 수채함은 뭐라 하냐면 부대시설이고 우체통은 우리가 최신 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사무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최신, 국방, 제주도 빼놓고 치안 이것은 국가사무다 하는 것을 아시면 국가가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한다 그랬죠? 사용검사 신청일까지 완료해야 된다. 그럼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 그럼 여기 보면 공급하는 자, 설치 의무자가 못하겠다 하게 되면 사업주체한테 얘기해 줘야 되겠고 특별한 사유는 1년 연장해 줄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나 못한다. 그러니까 1개월 내에 가서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간선시설 설치할 때 국가가 보조해 줄 수 있죠. 원래는 우리는 시행자 부담을 취해서 설치 의무자가 부담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상하수는 지방자치 고유사무를 했죠.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얼마까지? 2분의 1까지. 그 다음 우리 아파트 단지까지 예를 들어서 전기가 들어오는데 전봇대 세워서 들어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전봇대 없이 지중선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안전이나 미관등을 하면 지중선로가 좋겠죠. 그러나 여기 공급하는 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전봇대 세우는 게 더 쉬울 거 아닙니까? 지중 터널 뚫는 거다. 그러니까 해달라 하면 네가 돈 내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50%를 부담하라고 지중화 선로 요구한 자한테 50%를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는 지중화 선로 요구한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2분의 1, 즉 50% 내야 되지만 이것이 환지 방식이라면 내 땅에 따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3분의 1만 내면 되겠고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다 하는 것을 배운 바가 있죠.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급하는 자한테 요구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 그러면 특별한 자 설치하지 못한다 하면 사업주체 통보한다 했죠. 그럼 급한 사람이 누구죠? 사업주체죠. 목마른 사람 생판 나고 지금 이 사람 사용검사 받아야 분양할 거 아닙니까? 공급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직접 도로라든가 상하수 설치하고 전기 설치한다면 그러면 여기 설치 의무자가 그냥 뒷짐지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여기 사업 주체가 있기 때문에 설치금자한테 비용 상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용검사부터 3년 내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사업이 끝나면 뭐가 필요하냐? 사용검사가 필요하겠죠. 무슨 검사가 필요하다? 사용검사. 그럼 사용검사는 사용검사권자가 누구냐 따질 거 없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 만약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규모가 10만 넘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죠. 그렇죠? 또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서울특별시장이죠. 그러나 사용검사 받을 때는 구로구청장한테 받는 겁니다. 또 경기도 안양시에서 만안구에서 했다. 예를 들어서 석수동에서 했다. 만약에 이런 생각해 봅시다. 아니 뭐 제가 거기는 자치구가 아니면 대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럴 경우는 안양시장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볼 수 있겠죠. 경기도 시흥시에서 했다. 그러면 은행도 했다. 동장 상관없어요. 그러면 시흥시장인데 만제곱미터 넘게 되면 경기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사용검사는 누구한테 받느냐? 시흥시장한테 받는 겁니다. 만약에 그 면적이 8만이다. 그럼 시흥시장하고 시흥시장한테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럼 결국 그거네요. 국토장관한테 승인받았으면 국토장관한테 받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받든 가리지 않고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이 사용승인은 공사가 완료됐을 때 하는데 분할 시행했고 동별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분할 검사, 동별 검사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기 사용 검사를 하게 되면 신청을 하면 며칠 내? 건축법은 7일이지만 여기는 15일 내 해주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이 사업 주체가 사용 검사를 신청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속된 표현로 악질, 악덕이라 할게요. 자, 악덕 사업 주체가 있어요. 아니면 자 정말 경제 어려움에 의해서 부도가 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건설 관행의 가장 문제점이 바로 뭐냐? 도급이 문제예요. 하도급이 문제예요. 그러면 하도급을 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일부러 사용검사를 늦춤에 따라서 이 사람은 내가 끌어준 어음이 있잖아요. 그죠? 어음의 도래 시기가 있는데 그런 걸 갖다 엇박자로 나게 합니다. 그러면 하도급 업체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가서 나는 분양해서 이걸 갖다 주겠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도급 업체는 그냥 속된 표로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걔 부도나면 내가 돈 안 줘도 된다. 내 돈 줄 주체가 없어진다. 이런 악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부도나기를 원해서 사용검사를 갖다 질질질질질 끊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되면 누가 몸다르냐? 시공자가 몸달겠죠. 그렇죠? 또 거기 입주예정자 몸달면 그들이 직접 사용검사 신청하면요. 사용검사권자가 당신 왜 이거 안 하는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자면 해주도록 돼 있다. 볼 수 있겠고. 다음 그게 아니라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사업주체가. 악질이 아니라. 그럼 부도 났으면 시공보증자가 있겠죠. 그럼 시공보증자 해주는 거예요. 시공보증자 역시 부도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누가 해주죠? 입주 예정자 대표가 해서 하는 것이다.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용할 때는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동별로 할 수 있고 대지는 구획별로 임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임시 사용할 때 주택 중에서 공동주택은요. 세대별로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 동별로 입주할 수 있지만 그 동에서 세대별로 입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 이런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자, 1번 보면은 주택건설 사업 승인의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없다. 당연히 사용검사 받을 수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사업주체가 파산하여 주택건설 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시공보증자도 없는 경우에 입주예정자 대표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연히 되겠죠. 다음 3번 주택건설 사업을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공구별로 사용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맞죠? 사용 검사는 그 신청부터 며칠? 15일 내에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사업주체 경우에서 보면 공동주택이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고 임시 사용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는 대상 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때는 모두 가능하다. 공동주택이나 세대별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이죠. 사용검사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공급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랬어요? 투기를 억제하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투기를 억제하기 때문에 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 그들에 대한 어떤 방법 이걸 갖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급 질서와 관련됐을 때 우선은 누구한테 가느냐 누구든 얘기할 수 있겠고 누구든한테 어지럽히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또 누구한테도 사업 주체 너도 공급 질서와 관련됐을 때 저당권 설정들함에 따라서 공연히 누구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분양 신청자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역시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만 되는 게 아니라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가? 제도적 장치 많이 변천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최근에도 변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눈 기울여야 돼요. 또 귀도 열려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솔깃솔깃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좋더라 알겠죠? 그럼 보세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안 좋다는 약 없죠? 그 약 먹어가지고 그럼 뭐야? 영생하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귀를 열어라는 얘기는 법적인 형태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주요 내용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일부가 개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주택 공영개발주가 없어졌어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랬죠. 자, 뭐가 있냐? 분양가 상한제 없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왜 강의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 부분에만 없어지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거 얘기를 했죠. 왜? 투기란 건 언젠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 부분은 없어지는 거지 공공택지는 남아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장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투기 과열지구 단 주택 공영개발지구나 주택거래 신고지역이 없어졌다. 그러면 오케이. 그건 맞습니다. 그걸 정확히 인식해 주는데요. 그러면 이제 주택은 이와 같이 가져간 제도적 장치로서 뭐가 있냐?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주는데. 두 번째는 투기과열지구. 그래서 이거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 전매행위 제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전매행위 제한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택 공급은 투기를 갖다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우선 사업주체 공급하려는 자한테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제외하고 나서는 자, 우선은 주택을 갖다 공급할 때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가서 복리시를 제외하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승인받도록 돼 있다. 그러면 복리시는 뭐가 하도록 돼 있냐? 신고하도록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고 할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벽지, 바닥재, 주방, 용구, 조명기구를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해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 무슨 소리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받으니까 여러분 어떡합니까? 사업주체가 수익성을 많이 창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풀옵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법에 없는 명칭 풀옵션. 뭐 어떤 곳은 뭐 음향기까지 딱 세팅돼 있다. 그러니까 평당 가격 내 맘대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규제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게 가져옵니다. 그래 여러분들 보면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갖다 각각 원하는 사람이 하면 안 되죠. 그건 일괄적으로 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그건 고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이제 견본주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견본주택이란 말은 뭐를 갖다 모델하우스라고 많이 들어보죠. 그렇죠? 견본주택이랍니다. 그러면 이때 견본주택의 마감자재 목록표. 자, 여러분 봐보세요. 속된 표로 이 견본주택 가면 눈이 휘황찬란해지는 것이 있겠죠. 눈이 확 띄어요. 눈이 휘황찬란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광경이 그래서 눈이 확 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필이 꽂혀서 분양받았어. 그래서 설레는 마음 가지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갔어. 내가 봤던 빛은 다 바랬어요. 눈에 보인 건 다 빛바라는 것뿐이 없어요. 왜? 대리석을 딱 보니까 엄청 휘황찬란했죠. 눈까지 휘황찬란했잖아요, 제가 아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벌써 썩어 빠진 동태 눈인지 모를 정도로 색깔이 바리바리하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그러면 가서 사업준칙에 따지죠. 왜 이렇게 견본주택과 다릅니까? 그러면 뭐라 하냐면, 자, 품귀현상. 그럼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죠. 또 아니면 어떤 수완이 좋은 사람은 뭐 합니까? 자, 우리가 모 나라 거, 모째 거 가져오다가 풍랑 만나서 배가 통째로 잠수됐습니다. 그러면 인양할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편법을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뭐 하는 거냐. 만약에 품귀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동질 이상으로 쓰라. 법에 따라 명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거기 입주 예정자 같은 분양신청자한테 통지해라.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가 문제는 견본주택의 실내 내부에 촬영한 동영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동영상 같은 걸 갖다가 승인권자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 나중에 보니까 다르더라. 요구하면 가서 왜 본질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본래 입주한 거와 다릅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 이걸 나중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검사권자였죠.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은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자료를 검사 있는 날부터 몇 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가서 열람시킬 수 있도록 해주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말 그대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결국 주택이라고 분양가는 어떻게 선정되는 것이냐. 이 내용을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이다. 분양가라는 것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 분양할 경우는 이 분양가 상한제, 즉 분양가격 이하로 줘라. 이걸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예요. 그 여하튼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는 택지비에다가 건축비, 그 다음에 국토교통원이 정한 이거 외에는 붙이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던 풀옵션 같은 거 하지 말아라. 이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 내용이 여기 내용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공공택지. 공공택지의 주택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 지역 될 수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공공택지의 경우 그럼 민영택지도 언젠가는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정할 수 있다 이거죠. 현재는 다 폐지가 됐으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민영택지 경우 공공택지만 남아있죠. 그러면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건축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가 있어요? 소위 우리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다음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경제자유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가져가는 것으로서 외자 유치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럼 그런 거는 여기에 빼준다. 또 나가서 세 번째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군에서 우리가 얼마를 뭐냐면 50층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200m 하면 초고층인데 여기는 150m다 이렇게 좀 특이합니다 하는 것을 이상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이거 아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럼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한다. 그럼 공공택지는 결국 우리가 당연 택지를 공급 가격에다가 국토교통부에 정한 가산 비용만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인형 택지, 즉 공공택지 외의 경우다. 만약에 지정한다 하면 걷다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에다가 국토교통부가 정한 비용을 정하지만 다만 예외가 있다. 매입비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즉 매입가격이다.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에서 공경매도했다. 낙찰가가 있다. 그럼 매입가격이 있죠. 국가나 지방세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이 있다. 당연히 매입가격이 있죠. 실제 매입가격이 확인됐다. 그럼 당연히 거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걷다가 두 번째는 건축비라 했죠. 건축비는 누가 정하는 거냐?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형 건축비를 갖다 제시해 준 거예요. 무슨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를 제시해 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형 건축비는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시장군수청장에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분양가격은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택지에서는 누가 하는 거냐? 사업주체가. 공공택지 외의 경우에서는 누가 하는 거냐? 가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때 알겠죠? 그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때 분명히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공공택지나 공공택지 외의 경우나 분양가격은 뭐하도록 되어 있다?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앞서 보면 학생들이 질문한다 했죠. 선생님 TV 보니까 신문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없어졌어요? 이렇게 묻는다 했죠. 그거는 공공택지 남아있고 민간택지의 경우는 없어졌다. 그럼 민간택지는 언제든지 지정할 수 있으니까 그럼 지정 절차와 해지 절차를 명문화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절차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지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에 대해서 주택가격, 주택거래 등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주택정책과 관련됐을 때 주거정책심의의 심의를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적용할 때는 이렇게 국토장관이 할 때는 시주자 의견을 듣고 알겠죠? 국토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때는 지체 없이 공고한다. 누가 공고하는 거죠? 국토장관이. 그럼 그 내용을 시장군수청장한테 통보하면 되는 거예요. 시도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 시장군수청장은 그걸 가지고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아까 너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받으러 온다 했죠? 그럼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그걸 공고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해제 역시 같은 절차를 띠고 있어요. 다음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의 산정의 적정성, 분양가 그 공신액의 적정성 여부 이런 거라든가 또 시군구별 기본형 건축비 산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해서 제2중에 국민주택채권 매입 예정 상한 산정에 대한 적정성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의 제한 및 인근 지역 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그래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갖다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갖다 먼저 풀어보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주택법령상 주택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택으로부터 복리시설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의 신고가 틀렸죠.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는 받을 필요가 없고 이 사람 외의자는 원칙적으로 승인받는 거고 복리시설은 신고가 돼 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역시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견본주택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방공사도 제출한 거 맞죠? 그 다음에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법하는 50층 이상, 50층 이상. 자, 50층 이상이요. 초고층 건축이니까 또 거기에 대한 150m 이상 이렇게 되면 분양가상을 적용받지 않죠. 공공택지 외의 주택으로서 분양가격 상한제 적용된 지역의 공택은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에 적용받지 않죠. 시도하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있는 날부터 30일 내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자, 이거는 시도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하는 20일 내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가 뭐에 대한 얘기냐? 소위 우리가 사업을 갖다가 시행할 때 시행자 보호 조치와 더불어서 공급할 때 일반적인 형태의 제적장치, 투기에 대한 제적장치까지 배웠으면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배우는 것이 뭘 배우는 거냐? 자, 여기 있는 공급질서, 교란금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투기, 과열지구. 이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